언니가 수진 언니야? 3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 38살 강수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프로파일러로서 수많은 범죄자들을 마주해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차가운 이성이 무너져 내렸죠. 30년 전 실종된 재벌 회장의 손녀를 찾으러 갔던 강수진이 마주친 여성은 과연 재벌 회장의 손녀가 맞을까요? 그리고 자신을 언니라고 부르는 이 여성과 수진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날 강수진 프로파일러가 발견한 건 사건의 진실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였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지금 계신 그곳에 행운과 복이 가득할 거예요. 이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서울 서초동, 늦은 오후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범죄심리분석팀 사무실에서 강수진 프로파일러는 연쇄 사기범 프로파일링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38살이 그녀는 경찰청에서 가장 뛰어난 프로파일러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범죄자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능력, 미세한 거짓말도 놓치지 않는 관찰력으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왔죠. 모니터 화면에는 용의자의 심리 패턴 분석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마지막 문장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하루 일과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방문객이 있어요. 동료의 목소리에 고개를 든 수진의 눈에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명함을 건네며 정중하게 인사했죠. 처음 뵙겠습니다. 정한그룹 법무팀장 한태식입니다. 수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정한그룹이라면 한국 재계 서열 5위권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죠. 건설부터 금융, 유통까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대 기업. 그런 곳에 법무팀장이 직접 경찰청을 찾아온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수진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한태식은 주변을 살피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조금 특별한 의뢰를 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내용이라 혹시 따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근처 카페로 갈까요? 30분 후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에서 한태식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죠. 저희 회장님께서 30년 전 손녀를 잃으셨습니다. 당시 6살이었던 박민서 양이 실종되었고 지금까지 찾지 못했죠. 그런데 최근 자신이 그 손녀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수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태식은 서류를 펼치며 계속 설명했어요. 이지은이라는 30대 초반 여성인데요. 놀랍게도 실종 당시 민서 양의 사진과 외모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집안의 세세한 정보들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회장님 서재에 있는 지구본의 위치라든지 정원 느티나무 아래 그네라든지. 한태식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진짜일까봐 기대하시면서도 또다시 실망할까봐 두려워하세요. 유전자 검사는 해보셨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 여성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혹시 또다시 실망하실까봐 두려워하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 프로파일러님께서 이 여성을 분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짜인지 아니면 정교한 사기꾼인지 말이죠. 한태식은 간절한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서류를 넘기며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30년 전 어린 민서의 사진,
큰 눈망울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6살 여자아이. 그리고 현재 이지은의 사진. 확실히 닮았습니다. 왼쪽 눈썹 끝에 작은 점까지 똑같았죠. 하지만 외모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성형수술이나 화장으로 얼마든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장님을 뵙고 이지은 씨도 면담해 봐야겠네요. 며칠 시간을 주시겠어요? 수진이 말하자 한태식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저희 회장님 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게 중요하니까요. 한태식은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수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 자료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30년 전 박민서 실종 사건 기록, 당시 신문 기사, 수사 결과, 모든 것을 꼼꼼히 읽어내려갔죠.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었고 단서도 거의 없었습니다. 딱 한 번의 협박 전화 이후 범인과의 접촉이 완전히 끊겼다는 점이 특이했어요. 일반적인 납치 사건과는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수지는 한태식의 안내로 성북동에 위치한 박정한 회장의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기와 지붕과 현대식 건물이 조화를 이룬 대저택은 그 자체로 위압감을 주었죠. 수지는 택시에서 내려 저택 앞에 섰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천천히 열리고 한태식이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쪽입니다. 한태식이 앞장서서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서 있었고 그 아래 낡은 그네가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어요. 수지는 그 그네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처음 보는 풍경인데 묘하게 익숙했죠. 마치 어릴 적 자신이 저기 앉아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한태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평정을 되찾았어요.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멋진 정원이네요. 그녀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뭔가 이상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현관을 지나 넓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커다란 샹들리에, 벽에 걸린 그림들, 모든 것이 세련되고 값비싸 보였어요. 회장님을 뵙기 전에 한 곳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태식은 수진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계단을 올라 복도를 따라 걸으며 수진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복도 양쪽으로 여러 방들이 있었고 끝까지 가자 반쯤 열린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방이 민서 양의 방입니다. 30년째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한태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그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밀고 안을 들여다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분홍색 벽지, 작은 책상 위에 색연필들, 선반에 가지런히 놓인 인형들, 창가에 흔들의자. 이 방 되게 익숙한데. 말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수지는 황급히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한태식이 이상한 눈빛으로 자신을 보고 있었죠. 처음 오시는 거 아니었나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처음입니다. 그냥 어릴 적 제 방과 비슷해서요. 수지는 얼른 둘러댔지만 마음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방을 본 순간 강렬한 기시감이 몰려왔거든요. 특히 창가에 흔들리자 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보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누구를 기다렸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방 안으로 한 걸음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살짝 쌓인 책상, 오래된 인형들, 모든 것이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회장님께서 손녀를 너무 그리워하셔서
이 방만은 그대로 보존하고 계십니다. 청소만 하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셨죠. 한태식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둘러봤어요. 그때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수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단편적인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작은 손으로 인형을 안고 있는 자신, 누군가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창밖을 바라보며 행복해하는 장면. 하지만 곧 사라져버렸죠.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제대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한태식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닙니다.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회장님께 인사드리러 가죠. 수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방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방의 이미지는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수지는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왜 저 방이 낯설지 않았을까? 왜 저 흔들의자가 익숙했을까? 그리고 왜 갑자기 두통이 온 걸까? 프로파일러로서 10년 넘게 일했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흔들리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회장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큰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책상 뒤에 앉아있던 박정한 회장은 수진을 보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인물이었지만 깊은 주름과 움푹 들어간 눈가에서는 오랜 세월의 고통이 엿보였어요. 오셨습니까, 프로파일러님? 박정한입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강수진입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수지는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안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긴장과 불안 때문으로 보였죠. 앉으시죠. 회장은 소파를 권했고 수지는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태식은 조용히 옆에 서 있었어요. 한 팀장에게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으셨을 겁니다. 솔직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회장의 표정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읽혔습니다. 프로파일러님, 저 여자가 정말 제 손녀일까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직접 면담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회장님께도 몇 가지 여쭤봐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정한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했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은 1997년 6월 15일이었습니다. 제 외동딸 은혜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후였죠. 손녀 민서는 6살이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민서가 정원에서 놀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가정부가 잠깐 안으로 들어간 사이에 말이죠. 이웃 사람이 검은 차에 아이가 타는 걸 봤다고 했어요. 급하게 경찰에 신고했지만 회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범인과 접촉은 있었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딱 한 번 전화가 왔었습니다. 목소리를 변조한 남자였어요. 손녀를 돌려받고 싶으면 10억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 전화 이후 아무 연락도 없었다는 게 이상하네요. 보통 납치범이라면 돈을 받으려고 다시 연락을 할 텐데 저도 그게 이상했습니다. 경찰도 의아해했죠. 마치 납치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모든 수단을 동원해 찾았습니다. 사설 탐정 해외까지 수소문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손녀라는 여자가 나타났으니 믿어야 할지 의심해야 할지 수지는 회장의 복잡한 심경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라면 30년 만에 손녀를 되찾는 것이지만 가짜라면 또다시 상처받게 될 테니까요. 제가 정확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수진이 말하자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정확한 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제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말기 췌장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시한부 6개월이라고 합니다. 수지는 놀라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더욱 급한 겁니다. 죽기 전에 손녀를 꼭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짜에게 속아서도 안 되고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수지는 강남의 한 호텔 로비에서 이지은을 만났습니다. 한태식이 주선한 자리였죠. 로비 한쪽 조용한 라운지에 앉아 기다리는 여성이 보였습니다. 이지은은 생각보다 차분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긴 생머리에 수수한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있었고 30년 전 사진 속 어린 민서와 확실히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이지은 씨? 수진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내 프로파일러님이시죠? 앉으세요. 이지은은 침착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결연했어요. 수진은 그녀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관찰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프로파일러로서 상대의 거짓말을 간파하는 것은 기본이었죠. 오늘은 비공식적인 만남입니다. 편하게 이야기 나누죠. 수진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물어보실 게 많으시겠죠. 이지은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긴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본인이 박민서라고 확신하시나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처음에는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1년 전부터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조사를 하면 할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떤 기억들이 돌아왔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이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큰 집 따뜻한 할아버지의 손길 정원의 그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공포, 어둠, 차안, 무서웠어요. 수지는 이지은의 동공변화 호흡 손의 떨림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특정한 신체 반응을 보이기 마련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지은은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동공이 확장되고 호흡이 빨라지는 것은 공포를 떠올릴 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집에 대한 기억 같은 거요. 수진이 계속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 서재에 지구본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돌리면서 놀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정원에 느티나무가 있고 거기 그네가 달려 있었죠. 제 방은 2층 복도 끝이었고 분홍색 벽지에. 이지은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보들은 언론에 공개된 적이 없는 것들이었어요. 실제로 회장 댁에는 서재에 지구본이 있었고 정원에 느티나무와 그네가 있었으며 민서의 방은 정확히 2층 복도 끝 분홍색 벽지방이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수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저도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너무 선명했고 반복적으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죠. 이지은은 가방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어릴 때 사진이에요. 양부모님이 보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건 박민서 양의 실종 당시 사진 닮지 않았나요? 확실히 닮았습니다. 아니, 거의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왼쪽 눈썹 끝에 작은 점까지 일치했습니다. 양부모님이라고 하셨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네, 저는 해외에서 입양되어 자랐어요. 양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제 진짜 정체성에 대해서는 모르셨죠. 입양 서류에도 제 출생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었어요. 이지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계속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실종되던 날을 기억하세요? 이지은은 잠시 눈을 감더니 대답했습니다. 흐릿해요. 하지만 차 안이 기억나요. 낯선 남자 무서웠어요. 그리고 누군가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군가요? 수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또래 아이였던 것 같은데 얼굴이 생각나지 않아요. 이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또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은의 말대로라면 납치 당시 또 다른 아이가 함께 있었다는 의미였죠. 그날 밤 수진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낮에 본 그 방 분홍색 벽지의 방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지은이 말한 또 다른 아이. 왜 하필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을까요? 새벽 2시쯤 수지는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했죠. 꿈속에서 수지는 어린아이였습니다. 6살쯤 되어 보였어요. 큰 집의 정원에서 누군가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그네를 타며 깔깔 웃고 꽃을 따며 행복해하는 자신.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언니, 나도 태워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 수지는 꿈속에서 그 아이를 향해 돌아보려 했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같이 놀자. 두 아이는 손을 잡고 정원을 뛰어다녔습니다. 웃음소리가 정원에 가득했죠. 그때 갑자기 분위기가 변했어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봐. 남자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뭔가 섬뜩했습니다. 두 아이는 무서워서 뒤로 물러났지만 남자는 빠르게 다가와 아이들을 붙잡았어요. 안 돼. 놔줘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자는 두 아이를 차에 태웠고 차는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둡고 좁은 차 안. 두 아이는 겁에 질려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로에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있자, 같이. 작은 손들이 꼭 맞잡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멈췄습니다. 남자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죠. 이 아이는 내가 참아. 문이 열리고 한 아이가 차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안 돼. 같이 가. 남겨진 아이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언니. 그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안 돼. 수지는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헉헉.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수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죠. 꿈이었어. 하지만 너무 생생했습니다. 마치 실제 기억처럼. 수지는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새벽 3시 고요한 시간.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어요. 자신은 6살 때 서울의 한 고아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기억상실 증세가 있었고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죠. 고아원 원장이 강수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설마.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계속 커져갔어요. 자신이 발견된 시기, 박민서가 실종된 시기, 그리고 그 방에서 느낀 강렬한 기시감.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내일 확인해 봐야겠어.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다음 날 오전 수지는 경찰청 기록보관소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발견되었을 당시의 기록을 찾아보기 위해서였죠. 지하에 위치한 보관소는 어둡고 습했습니다. 오래된 서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1997년 6월 도봉구. 수지는 컴퓨터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자료라 일부는 디지털화되지 않아 마이크로필름을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수지는 자신이 발견된 날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1997년 6월 18일 도봉구 창동 골목에서 여자아이 발견. 나이 추정 5에서 6세. 신원 확인 불가. 기억상실 증세.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6월 18일. 박민서가 실종된 날은 6월 15일이었습니다. 정확히 사흘 후였죠. 우연일까? 하지만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수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당시 실종 아동 관련 기록 6.2 사건 모든 것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박민서 실종 사건 기록 중 초기 목격자 진술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에 아이 둘이 타는 것을 목격했다. 아이 둘.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당시 민서와 함께 납치된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다는 의미였고 그 아이가 내가.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녀는 동료 프로파일러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이야? 30년 전 기록 좀 찾아봐줘. 박정한 회장 집안 관련해서 특히 박민서 실종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아이에 대한 정보. 알았어. 시간 좀 걸릴 거야. 전화를 끊고 수지는 다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서를 발견했죠. 당시 박은혜가 친구와 그 친구의 딸을 집에 머물게 했다는 기록. 하지만 그 친구와 딸의 신원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이상해, 왜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지? 수지는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아, 자료 찾았어. 그런데 이거 좀 이상한데? 뭐가? 박은혜 씨가 친구를 도와줬다는 기록은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이 정확히 안 나와 있어. 그냥 지인이라고만. 그리고 사건 후 그 사람들과 연락이 완전히 끊겼대. 그 친구 딸의 이름은? 그것도 불명확해. 일부 기록에는 수진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수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전화를 끊고 수지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바로 그 수진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박은혜의 친구 딸로 민서와 함께 있다가 납치되었고 중간에 버려져서 발견된. 수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았습니다. 당시 신문 기사, 경찰 수사 기록 모든 것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당시 구조된 아이의 옷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DNA 검사는 하지 않았지만 보관되어 있었죠. 이걸로 확인할 수 있어.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증거물을 신청했습니다. 수지는 다시 박정한 회장 댁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지은과 대면하기 전에 집안 사람들을 더 조사하기 위해서였죠.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한태식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수지는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당시부터 일하신 분이 계신가요? 30년 전부터요. 아, 김영숙 씨요. 가정부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만나보시겠어요? 네, 가능하다면요. 한태식은 수진을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영숙 씨 프로파일러님께서 잠깐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대요. 김영숙은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 네, 무슨. 괜찮으세요? 수진이 다가가자 영숙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서. 앉으시죠.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잡고 앉았습니다. 수지는 그녀의 반응이 단순한 긴장 이상이라는 것을 알아챘어요. 프로파일러로서 10년 넘게 사람들을 관찰해온 수지는 영숙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30년 전 민서 양이 실종되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네, 어떻게 잊겠습니까?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민서 양과 함께 있던 다른 아이는 없었나요? 수진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라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수진은 확신했어요. 영숙은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정보입니다. 영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아니 은혜 아가씨의 친구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린 딸과 함께 잠시 이 집에 머물렀죠. 남편한테 힘든 일을 당하고 계셔서.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혹시 수진이었던 것 같아요. 민서가 그 언니를 수진 언니라고 불렀거든요. 수진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두 아이가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자매처럼 그날도 함께 정원에서 놀고 있었죠. 제가 잠깐 안으로 들어간 사이에 둘 다 사라졌군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내 이웃분이 검은 차에 아이 둘이 타는 걸 봤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영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사흘 후 한 아이가 발견됐어요. 기억을 잃은 채로 그 아이가 수진이었어요. 하지만 민서는 왜 그 사실을 경찰에 제대로 말하지 않으셨나요? 수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회장님이 민서만 찾으면 된다고 수진이는 무사히 발견됐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저도 용기가 없었어요. 그럼 내 엄마는요? 수진이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숙은 놀라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프로파일러님이 말씀해 주세요. 수진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사건 후 연락이 끊겼어요. 회장님이 돈을 주시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그 이후론. 수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밀려왔어요. 자신의 엄마가 돈을 받고 자신을 버렸다는 것. 아니 어쩌면 회장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떠났을 수도 있었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프로파일러님 혹시? 네, 저예요. 그 수진이 저였어요. 수진은 집으로 돌아와 자신이 자랐던 고아원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당시 고아원 원장이었던 김순자 할머니가 80대의 나이로 요양원에 계신다는 정보를 얻고 다음 날 찾아갔죠.
요양원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원장님 방으로 향했어요. 수진아, 정말 오랜만이구나. 할머니는 수진을 보자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은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어요. 원장님 뵙고 싶었어요. 그래, 잘 자랐구나. 프로파일러가 됐다며? 자랑스럽다. 할머니의 눈에는 자애로운 빛이 가득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발견됐을 때 일에 대해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먼 산을 바라보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듯 했죠. 그때 네가 얼마나 떨고 있었는지 경찰이 데려왔을 때 온몸이 더러웠고 옷은 찢어져 있었어. 말도 제대로 못하더구나. 제가 뭐라고 했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계속 누군가를 찾았어. 그리고 같이 있어야 해라고 자꾸 그러더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누군가와 헤어진 것 같았어. 트라우마가 심해서 기억을 잃은 거라고 병원에서 말했지.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 이름을 수진이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네가 가끔 수진이라고 중얼거렸거든. 그게 네 이름인 것 같아서 그대로 불렀지.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자신은 원래 수진이었고 민서와 함께 있다가 납치되었고 중간에 버려져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원장님, 그때 절 찾으러 온 사람은 없었나요? 부모님이나? 수진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어. 경찰도 네 신원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지. 그래서 고아원에 맡겨진 거야. 미안하다, 수진아.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에요. 원장님 덕분에 저 잘 자랐어요. 감사해요. 수진은 할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도 수진을 토닥이며 위로했죠. 수진아, 네 엄마가 안 찾으러 온 게 아니야. 어쩌면 찾을 수 없었던 거일 수도 있어. 버린 게 아니라. 할머니의 위로에 수진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며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지은을 만나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그리고 함께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한다고. 자신들을 납치한 범인이 누구인지, 왜 그랬는지 모든 것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다시 이지은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한 카페가 아닌 한강공원 벤치였죠.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부르셔서 왔는데 무슨 일이세요? 이지은이 먼저 물었습니다. 수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지은 씨, 아니 민서 씨. 당신이 기억하는 그 아이, 함께 있었던 아이 말이에요. 네, 흐릿하지만 누군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요? 민서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예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서는 깜짝 놀라 수진을 돌아봤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조사를 하다가 알게 됐어요. 저 역시 6살 때 고아원에서 발견됐습니다. 기억을 잃은 채로요. 그리고 발견된 날짜가 당신이 실종된 지 사흘 후였어요. 수지는 천천히 자신이 알아낸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숙의 증언, 원장 할머니의 이야기, 경찰 기록. 모든 것이 자신이 민서와 함께 납치되었다가 중간에 버려진 수진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프로파일러님이 그 언니가. 네. 저도 지은 씨를 기억 못했어요. 트라우마로 기억을 잃었으니까.
하지만 이 방을 봤을 때, 그 분홍색 방을 봤을 때 뭔가 익숙했어요. 그리고 악몽을 꿨죠. 우리 둘이 함께 있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는 수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수진 언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 기억의 조각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린 민서가 자신을 언니라고 부르며 따라다니던 모습, 함께 그네를 타던 모습, 손을 꼭 잡고 웃던 모습. 모든 것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민서야.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민서를 안아주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죠.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차 안에서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괜찮아, 우리 같이 있자고. 그런데 중간에 차가 멈췄고 민서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내려졌어요. 저는 언니를 잡으려 했는데 문이 닫혀버렸어요. 네 잘못이 아니야. 수지는 민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한참 후 진정된 민서가 물었습니다. 언니,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네가 진짜 박민서라는 걸 증명해야지. 유전자 검사를 받아. 수진이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함께 진실을 밝히자. 누가 우릴 납치했는지, 왜 그랬는지 모든 걸 알아내는 거야. 수지는 민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언니. 같이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 각자 다른 삶을 살았지만 어린 시절 함께했던 그 기억이 두 사람을 다시 연결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함께 진실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일주일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정한 회장의 집 거실에는 회장 한태식, 수진 그리고 민서가 모여 있었죠. 검사를 담당한 의사가 봉투를 열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이지은 씨는 박정한 회장님의 친손녀가 맞습니다. 일치율 99.9%입니다. 회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저앉았습니다. 한태식이 황급히 부축했지만 회장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손녀네 손녀 정말. 민서는 회장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민서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살아있었구나, 돌아왔구나. 30년 만의 재회에 회장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한태식도 옆에 있던 영숙도 눈물을 닦았죠. 민서도 회장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마음속에 항상 있었어요. 수지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기쁨, 슬픔, 그리고 약간의 외로움.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수진을 돌아봤습니다. 프로파일러님, 아니 수진 씨 고맙소. 정말 괜찮습니다. 수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누가 왜 아이들을 납치했는지.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요, 알아야겠지. 범인이 누구든. 혹시 짐작가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들 재훈이. 혹시 박재훈 씨요? 네, 그때 재훈이가 빚이 많았어요. 그리고 사건 1년 후에 교통사고로 죽었죠. 하지만 저는 항상 의심했어요. 혹시 재훈이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회장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도 이 집 손녀나 다름없소. 민서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제대로 찾지 못한 것 정말 미안하오. 괜찮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수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만 버려졌을까? 왜 회장은 자신을 찾지 않았을까?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범인을 찾는 게 중요했습니다. 수지는 박재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 기록, 신문 기사, 주변 인물 인터뷰 모든 것을 동원했죠. 재훈은 박정한 회장의 외아들이었습니다. 한때는 정한그룹의 차기 후계자로 주목받았지만 도박과 여자 문제로 몰락했어요. 회사 자금을 횡령하다 발각되어 회장에게 쫓겨났고 그 후 1년 만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죠. 교통사고라 정말 사고였을까? 수지는 당시 사고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한밤중 한강변 도로에서 발생한 단독사고.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강으로 추락했고 재훈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너무 깔끔한데. 수지는 당시 사고를 조사했던 경찰관을 찾아갔습니다. 은퇴한 노 형사는 수진을 보자 기억을 떠올렸죠. 박재훈 그 사건 기억나죠? 이상했어요. 어떤 점이요? 사고 현장에 브레이크 자국이 없었어요. 마치 일부러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것처럼 자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자살이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당시 재훈 씨가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거든요.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었고, 그리고 사고 전날 누군가와 격하게 다툰 흔적도 있었어요. 누구와요? 모르죠. 하지만 재훈 씨 차에서 발견된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녹음 파일이요? 수진의 눈이 빛났습니다. 삭제된 거였는데 복구해 봤더니 노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나요? 재훈 씨와 누군가의 대화였어요. 아이들을 넘기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조카까지는 못하겠다고 재훈 씨가 말하는 소리도 있었어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녹음 파일 아직 있나요? 경찰청 증거보관소에 있을 겁니다.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으니까요. 수진은 즉시 경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증거보관소에서 녹음 파일을 찾아 들어봤죠. 아이 둘을 넘기면 5억을 주겠다. 빚도 다 탕감해주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친 짓이야. 조카를 민서를 어떻게.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한 명만이라도. 다른 애는 상관없잖아. 그 애도 같이 있었던 애잖아. 재훈의 목소리에 고뇌가 묻어났습니다. 선택해. 5억 아니면 네 목숨.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긴 침묵 후 재훈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한 명은 살려줘. 제발. 수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재훈이 아이들을 인신매매 조직에 넘기려 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양심으로 수진만이라도 살려달라고 부탁한 것.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수지는 30년 전 인신매매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팀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당시 팀장이었던 사람이 아직 현직에 있었죠. 30년 전 1997년 여름에 대규모 인신매매 조직을 소탕했었습니다. 최 형사가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당시 구출된 아이들이 15명이었어요. 대부분 납치되거나 인신매매당한 아이들이었죠. 그 아이들 명단 볼 수 있을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수진은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에서 눈길이 멈췄어요. 신원미상 여아나이 추정 6세 발견일 1997년 6월 25일 6월 25일 민서가 실종된 지 열흘 후였습니다. 이 아이 어떻게 됐나요? 해외로 입양됐습니다. 신원 확인이 안 돼서 고아원을 거쳐 입양 절차를 밟았죠. 최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가 민서였다고. 조직 두목은요? 잡혔나요? 네. 김덕수라는 자였는데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어요.
지금은 출소했을 겁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자는 폭력적인 전과가 많아서 괜찮습니다. 꼭 만나야 해요.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틀 후 수진은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주택에서 김덕수를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는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뭔 일이요? 김덕수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30년 전 일에 대해 물어보려고 왔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덕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다 끝난 일이요. 박재훈이라는 사람 기억하세요? 수진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김덕수는 담배를 꺼내 물며 대답했습니다. 기억하지. 그 한량. 그가 아이들을 니한테 넘기려 했죠?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어떻게? 김덕수가 놀라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세요. 안 그러면 재수사 들어갑니다. 수진이 위협했습니다. 김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훈이 그 자식이 빚 때문에 미친 짓을 하려 했어. 조카를 팔겠다고 처음엔 둘 다 데려오라고 했는데 나중에 한 명은 빼달라고 하더군. 왜요? 양심이 남았나 봐. 조카는 차마 못 팔겠다고 그래서 다른 애 하나만 데려왔지. 김덕수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지. 우리 아지트에 있다가 경찰한테 구출됐을 거야. 수진은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재훈이 민서를 팔려고 했고 수진은 중간에 차에서 내려놓았으며 민서는 인신매매 조직에 넘어갔다가 나중에 구출된 것. 아직도 죄책감 없어? 수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있지. 매일 악몽에 시달려. 그래서 이 꼴이 됐잖아. 김덕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진은 박재훈의 마지막 날에 대해 더 조사했습니다. 사고 전날 재훈이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했죠. 재훈의 옛 친구들을 수소문했고 한 명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재훈이는 마지막까지 괴로워했어요. 친구는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한 짓을 후회했죠. 특히 조카를 팔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아이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 사고 전날 만났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네. 전화가 와서 만났어요. 술을 엄청 마시더군요. 그리고 계속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조카에게, 그리고 그 다른 아이에게. 친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이는 조직한테 협박을 받고 있었어요. 돈을 못 갚으니까 목숨을 내놓으라고. 그래서 자살을?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마도요.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다 제 잘못이니까 제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친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날 사고 소식을 들었죠. 놀랍지 않았어요. 예상했으니까. 수진은 재훈의 마지막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빚 때문에 미친 짓을 하려다 결국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선택 때문에 두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수진은 박정한 회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회장님, 아드님 재훈 씨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알고 있어. 재훈이가 한 짓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재훈 씨가 민서를 팔려고 했고 저도 위험에 빠뜨렸죠.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요. 재훈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압박만 했으니 그 아이가 그렇게 될 수밖에. 하지만 회장님도 잘못이 있습니다.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찾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무사히 발견됐다는 걸 알면서도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미안하오. 그때 나는 민서만 생각했소. 수진 씨를 외면한 게 평생 죄책감이었소.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하지만 수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민서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다 밝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해요. 수진은 민서와 함께 앉아 그녀의 기억을 더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민서야, 네가 기억하는 것들을 다 말해줄 수 있어? 노력해 볼게요, 언니. 민서는 눈을 감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차 안에서 정말 무서웠어요. 어두웠고 낯선 남자가 운전하고 있었죠.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울지 말라고, 괜찮을 거라고.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차가 멈췄어요. 남자가 뒤를 돌아보며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참아. 그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언니를 밖으로. 민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언니를 잡으려고 소리 질렀어요. 같이 가야 한다고 하지만 남자가 저를 막았어요. 그리고 차가 다시 출발했죠. 그 다음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두운 방에 갇혀 있었던 것 같고 다른 아이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경찰이 왔어요. 구출됐죠. 하지만 저는 누가 저인지 기억이 안 났어요. 트라우마 때문에. 민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고아원에 갔다가 해외로 입양됐어요. 양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항상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죠. 성인이 되어서 1년 전쯤부터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꿈을 꿨죠. 큰 집 할아버지, 그리고 언니. 처음엔 그냥 꿈인 줄 알았는데 너무 반복적이고 선명해서. 그래서 한국에 온 거야? 수진이 물었습니다. 네.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박민서라는 이름을 알게 됐죠. 할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정말 떨렸어요. 혹시 거부당하면 어쩌나, 가짜라고 하면 어쩌나.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잖아. 너는 진짜 박민서야. 수지는 민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네 곁에 있어. 이제 우리 헤어지지 않을 거야. 박정한 회장은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말기암이 온몸으로 퍼지고 있었죠. 의사는 길어야 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회장은 민서와 수진을 병실로 불렀어요. 들어오거라. 회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할아버지. 민서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도 옆에 섰죠.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말들이.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서야, 너를 잃고 나서 나는 완전히 변했다. 냉혹해졌고 무자비해졌지. 사업만 생각했어. 그게 내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 하지만 매일 밤 생각하며 울었다. 내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잃었다고 자책했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회장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너를 외면한 것은 내 인생 최대의 죄악이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 당시 나는 민서만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너는 무사히 발견됐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어.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었는데.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어머니에게 돈을 주고 떠나라고 한 것도 평생 후회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수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약간의 동정.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수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민서를 위해서 회장님이 평안하게 가시길 바랍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그리고 내가 죽으면 너희 둘이서 잘 지내거라. 서로를 의지하고 함께 살아가. 회장은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민서에게, 나머지 절반은 수진에게 남긴다. 너희 둘 다 내 손녀니까. 회장님, 수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받아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돈으로 보상할 순 없지만.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좀 편안해지는 것 같구나. 민서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수진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박정한 회장이 세상을 떠난 후 수진은 자신의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남긴 자료, 당시 기록, 모든 것을 동원했죠. 어머니의 이름은 이현숙이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려 딸과 함께 박은혜의 집에 머물렀던 이현숙. 수진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지만 왠지 가슴이 뛰었어요. 수진은 주민등록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이현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았지만 나이와 지역을 좁혀가며 하나씩 확인했죠. 며칠 후 수진은 부산의 한 작은 마을에 사는 이현숙을 찾았습니다. 나이도 맞고 출신 지역도 맞았어요. 혹시? 수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부산행 기차표를 샀습니다. 민서도 함께 가겠다고 했죠. 언니 혼자 가기 힘들 거예요. 저도 같이 갈게요. 부산까지 가는 내내 수진은 긴장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일까?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자신을 알아볼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수진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바닷가 근처의 조용한 동네였어요. 낡은 집들이 늘어서 있었고 골목은 좁고 구불구불했습니다. 여기에요. 택시 기사가 말했습니다. 수진과 민서는 차에서 내렸죠. 작은 단층 집 앞에서 수진은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언니, 제가 누를게요. 민서가 대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성이 나왔어요. 짧은 파마 머리에 수수한 옷차림,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 누구세요? 여성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수진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 수진아?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정말 너구나. 내 딸. 어머니는 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30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민서도 함께 울며 지켜봤습니다. 안으로 들어오거라. 어머니는 수진과 민서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집이었어요. 어떻게 날 찾았니?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프로파일러가 된 것, 박민서 실종 사건을 조사하다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된 것, 그리고 어머니를 찾기 위해 노력한 것. 민서도 찾았구나. 어머니는 민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니? 두 아이다. 어머니, 왜 절 찾으러 오지 않으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나도 찾고 싶었어.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회장님이 돈을 주시며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하셨어. 경찰도 네가 잘 보호받고 있으니 찾지 말라고. 나는 힘이 없었어. 네 아버지한테서 도망치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리고 생각했어. 내가 나타나면 더 해가 될까봐. 차라리 네가 좋은 곳에서 잘 자라는 게 낫다고. 어머니는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네 생각하며 울었단다. 수지는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만났잖아요. 이제 우리 함께 있어요. 고맙다, 수진아. 정말 고맙다. 어머니는 수진의 등을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민서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저도 어머니 딸이에요. 수진 언니랑 함께 있었으니까. 수진과 민서는 모든 진실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0년 전 사건의 전말 박재훈의 범죄 인신매매 조직, 그리고 박정한 회장의 잘못까지. 정말 공개할 거야? 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가문의 명예보다 진실이 중요해.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려면 모든 게 밝혀져야 해. 수진은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모였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들이 앞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로파일러 강수진입니다. 오늘 30년 전 박민서 양실종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진은 준비한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녹음 파일, 증언 기록, 모든 것. 박민서 양은 30년 전 인신매매 조직에 팔려갔습니다. 범인은 박정한 회장의 아들 박재훈이었습니다. 그는 빚 때문에 자신의 조카를 팔려고 했죠.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빠르게 터졌어요. 그리고 당시 민서 양과 함께 있던 또 다른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수진의 고백에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프로파일러님이 그 아이였다고요? 네. 저도 함께 납치되었다가 중간에 버려져서 발견됐습니다. 기억을 잃은 채로요. 수진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박정한 회장은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손녀만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이 모든 진실이 30년간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변화하길 바랍니다. 모든 아이들이 소중하다는 것, 권력과 돈보다 인간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서 양을 소개합니다. 민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술렁였어요. 30년 만에 돌아온 박민서입니다. 지금은 이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진짜 박민서가 맞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기자 회견 이후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재벌가의 추악한 범죄 인신매매 조직, 그리고 권력에 의해 은폐된 진실, 모든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분노했고 변화를 요구했죠. 정부는 실종 아동 관련 법을 강화했습니다. 모든 실종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어떤 아이도 외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었습니다. 수진과 민서의 용기 있는 고백이 사회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언니, 우리가 해냈어. 민서가 뉴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응, 이제 다른 아이들은 우리 같은 일을 겪지 않을 거야. 수진도 미소 지었습니다. 정한그룹도 변화했습니다. 민서는 회장직을 맡지 않고 사회공헌재단을 만들었어요. 실종 아동 찾기, 인신매매 근절, 고아원 지원. 우리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어. 민서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수진도 프로파일러로서 실종 아동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내 경험을 살려서 다른 아이들을 찾을 거야.
어머니 이연숙은 서울로 와서 수진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였죠. 매일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 민서 그리고 어머니,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만들었어. 민서가 음식을 내왔습니다. 와, 맛있겠다.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딸들 정말 잘 자랐네. 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은 박정한 회장의 묘를 찾았습니다. 민서와 함께였죠. 할아버지,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민서가 묘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직 회장님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마지막에 보여주신 후회와 참회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민서를 위해서라도 회장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수진도 꽃을 놓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회장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수진과 민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실종 아동 전담 프로파일러로 수많은 아이들을 찾아냈어요. 그녀의 경험과 능력은 많은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민서는 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실종 아동 가족들을 돕고 고아원을 지원했습니다. 인신매매 근절 캠페인도 활발히 진행했죠. 두 사람의 노력으로 사회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또 한 명 찾았어? 민서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응, 7살 여자아이.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수진의 목소리에는 보람이 묻어났습니다. 잘했어, 언니.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 그래. 우리 경험이 헛되지 않았어. 두 사람은 매주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어느 봄날 수진과 민서는 어린 시절 놀던 정원을 찾아갔습니다. 박정한 회장의 옛 저택은 이제 박물관으로 바뀌었어요. 실종 아동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교육하는 곳이었습니다. 민서가 기증한 것이죠. 이 정원, 여전하네. 수진이 느티나무 아래 그네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우리 함께 놀았었지? 민서가 그네에 앉았습니다. 응리가 나한테 태워달라고 했었어. 수진이 웃으며 민서를 밀어줬습니다. 그네가 흔들리며 추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웃음소리,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어둠. 하지만 우리 다시 만났잖아. 민서가 그네에서 내려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30년이 걸렸지만 결국 다시 만났어. 그리고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응, 절대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봄볕을 쬐며 수진이 말했습니다. 민서야, 우리 정말 멀리 돌아왔지? 응, 언니.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 맞아.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언니, 내 진짜 언니야. 민서가 수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너도 내 진짜 동생이야. 수진도 민서를 안아주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고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3년 후 강수진은 여전히 프로파일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종 아동 전담팀의 팀장이 되어 더 많은 아이들을 찾고 있었죠. 그녀가 찾아낸 아이들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박민서는 사회공헌재단을 더욱 확장했습니다. 전국에 실종 아동 지원 센터를 열었고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국제 협력도 진행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매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이연숙도 건강하게 지내며 손녀들을 자랑스러워했죠.
어느 여름날 저녁 세 사람은 한강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또 기쁜 소식이 있어. 민서가 말했습니다. 뭔데? 실종 아동 찾기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대. 우리가 제안한 거.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응, 이제 모든 실종 아동이 평등하게 수색받을 거야. 권력이나 돈과 상관없이. 민서도 기뻐했습니다. 너희 둘 정말 대단하다. 어머니가 두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있잖니.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실을 나눴었죠. 민서야, 기억나? 응, 여기서 언니가 진실을 말해줬지. 그때가 새로운 시작이었어. 응,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함께야.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전 함께 납치되었던 두 아이. 서로 다른 삶을 살다가 다시 만난 그들.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함께 치유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상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죠.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수진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강물은 잔잔히 흘렀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함께 걸어갈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사연 속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이 분명히 전해질 거예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